디테일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소개나 평가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뽑아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기사 패턴이에요. 근데 뽑았던 이유는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논쟁이나 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떤 팩트에 대한 거나 정책의 효율성, 적합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좀 정치적 갈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뽑아온 자료 세 개가 바로 그거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보시면 시사인의 이정태 기자가 이태경 씨, 헬리조직 포럼에 이태경 씨하고 인터뷰한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요새 부동산 뉴스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사설을 하나 뽑았고, 그 비슷한 얘기인 세 번째, 이상우라는 사람이 요새 부동산 뉴스 또는 부동산 관련한 뭐 강연에 뭐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상우라는 사람의 주장도 되게 전형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그 이상우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투자정권 애널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일 목소리가 크고 제일 이 사람 목소리를 주목해서 듣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또 실제 한국 경제 내에서 부동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뽑은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좀 전반적인 얘기는 집값이 아까 이해관 대표도 그 얘기 하셨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뭐 어때야 돼, 어디를 사야 돼. 결국은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 거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뽑은 거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통계를 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통계가 사실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조할 만한, 의존할 수 있는 그 특히 주택 가격의 표준적인 지수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몇 개 안 되는 통계를 보고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다 다른 얘기예요. 이 기사들 보면 딱 정반대의 얘기를 두 사람이 해요. 근데 똑같은 자료를 봐요.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두 입장이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판단 자체는, 그 판단 자체가 사실은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상우가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했다. 그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해서 올해 예측하는 사람은 항상 확률 50%는 맞습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을 어떤 애널리스트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우가 폭등을 예상해서 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의 입장을 가진,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선대인 씨 같은 경우에 뭐 과거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측 뭐 말도 안 되게 틀렸잖아요. 근데 계속 그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언젠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말 자체가 부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격 이거를 얘기를 안 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고의로 그걸 얘기를 잘 안 해요. 항상 우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언젠가는 내린다 이런 모호한 얘기만 하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주기,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냐 내리냐의 기준이 달라지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모든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순환이 있고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맞냐 틀리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이 과연 과학적이냐, 현실을 올바로 보느냐 반영하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라는 것을 또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 입장 차이가 지금 부동산 가격 전망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주택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로
이제 첫 번째 자료에 보시면 이태경 씨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활동을 위해서 활발을 했으니까 이태경 씨하고 남기엽 씨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실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추미애도 나와서 뭐 헨리 조지 얘기를 그 뭐였죠? 대표 연설을 내서 공식적으로 헨리 조지를 언급하고 이랬어요. 정권 초기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얘기가 싹 사라졌죠. 싹 사라지고 이태경 씨가 상당히 열받은 상태에서 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경 씨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한 뭐라 그래야 되죠? 임시단체? 투쟁체 같은 게 하나 생겼죠. 그 보유세 인상 뭐 공식 명칭이 뭐였죠? 아시나요? 보유세 인상 투쟁법인가 뭐 이런 게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시민단체, 입장의 연구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조금 이것도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유세 문제를 정면에 걸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단체가 모여가지고 제목으로 단체 이름으로 뽑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 작은 규모의 범위가 좁은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낮에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심상정 입장도 그렇더라고요. 정의당이 뭐 당론인 것 같은데 정의당 쪽에서도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보유세 인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이제 좀 길게 보자면은 올해 작년 말 올해 초 그리고 잠깐 주춤하다가 7월 이후 아주 이제 단기간 폭등한 거를 그만큼 폭등하지 않은 걸 빼더라도 2014년부터 이제 계속 올랐죠. 수도권 집값은 2014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동안의 상승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가 이 두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경 씨하고 그리고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는 게 바로 이 시점인데요. 역시 이제 이종태 기자가 예리한 부분이 있으셔서 첫 번째 질문을 바로 그 논점 차이로 정확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값 폭등은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니까 투기적 수요 때문에 수요가 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든 실제로 신규 주택이 부족했거든 뭐 실질 소득이 상승했든 모든 설명들을 다 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인 건데 이게 이 수요의 성격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이게 투기적인 수요이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실수요이냐. 실수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위 20% 소득 상위 20%인 사람들의 가구소득 증대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대되면서 질 높은 주택,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규 아파트이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실제 수요가 늘어났다. 이 두 주장이 지금 제일 대립하는 두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두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장은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이너한 충돌이죠. 이게 수요의 문제, 수요 공급의 문제라는 걸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제하는 거잖아요. 투기 수요인가? 가수요, 뭐 나쁘게 말하면 가수요라고 부르는 투기 수요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인가? 또 하나는 이게 빚에 요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죠. 투기 수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새로 폭등한 가격을 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과연 무슨 돈으로 샀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죠. 하나는 대부분 대출.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의 2014년 이후의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거를 최경환이 유동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니까 인위적으로 대출 정책을 조정해서 그게 거의 전적인 이유다라고 보느냐. 그거는 오히려 부수적인 그 중에 하나인 것은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더 결정적인 거는 새 집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부족해서다라고 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현금 자기 자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경제신문이나 지금의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조의 신문들에 흔히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 제목들이 뭐냐면 뭐 10억 현금 들고 뭐 이렇게 어떤 현금을 싸들고 제가 선정적으로 현금 싸들고 뭐 직보로 그 자리에서 계약해 뭐 이런 기사들을 막 심심찮게 보죠. 근데 어떤 통계도 제시되지 않아요. 실제로 주택을 어느 시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대출을 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없고 통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대출을 냈고 실제로 자기 자본을 갖고 있었는지 대출을 냈더라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지만 대출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실 이제 어쨌든 입장을 전제한 기사들이 막 나오죠. 이 상위 20% 사람들이 소득 증대라는 주장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요에 있어도 이 사람들이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다. 따라서 저금리랑 유동성 확대가 최근의 가격 폭등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하나로 연결되는 주장.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태경 씨의 입장은 전적으로 최근의 폭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 수요 때문인 거고 그리고 주로 대출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집을 산다. 그리고 그걸 근거하는 통계로는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주택 공급률 자체는 100%를 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1주택 1가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람 이런 거를 주목을 하죠. 반면에 이제 그래서 그럼 이 투기적 과수요를 어떻게 안정시키냐? 당연히 투기적인 거는 투기적 이윤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윤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근데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보유세 인상이다. 비용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시민사회단체 관련 시민사회들이 정책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약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입장이고 그래서 보유세를 과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안 나와 있는 이태경 씨나 현리조직 포럼 쪽의 입장의 대전제가 있죠. 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로 취급돼서 안 된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사람들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요와 투기적 가수요를 이제 엄격하게 이제 이런 윤리주의적 입장에 산업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이제 현리조직들의 큰 특징이거든요. 사회주의적 관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이에요. 결론이나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는 어느 부분 겹쳐 있지만 현리조직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윤리적 관점으로 있어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또 좀 아시는 분들이 현리조직 포럼의 주력이 원래 그 신현 공동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윤리관, 토지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토지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이어서 재화여서는 곤란하고 특히 투기적인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2와 3은 똑같은 입장인데요. 이게 결국은 수급의 문제다. 모든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문제이다. 근데 이제 사실 수요 공급 안에서 수요 공급의 성격이 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왜 자꾸 이제 실수요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방어하는 제스처이기도 하죠. 이게 투기적이다. 그 투기면 어때? 이렇게 말하기에는 한국 정서가 뭐 투기면 어떻게 넣다 투기 나쁜 거지 이런 정서가 워낙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계속 상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투기적이라는 거는 불안정성이 심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한번 모멘텀이 꺾이기만 하면 곧바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함축하고 있었죠. 근데 실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부동산 아시겠지만 그 재화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지극히 낮은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중규모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에서 길면 3년 반까지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집 팔게라고 선분양을 해도 입주는 3년 뒤에서야 할 수 있는 특수한 제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제한은 농산품처럼 항상 투기 시장에 노출되죠. 투기적 상품이 되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자꾸 강변하는 거죠.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유동성의 일부 영향이 있거나 심지어 그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상승론자들 특히 이제 부동산 아마추어 상승론자들의 일반된 논리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전체 경제와 상관없다라는 걸 상당히 널리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경제라든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 우리가 생각하기 경제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 우상향하는데 이런 굴곡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는 뭐 리즈너블한 주장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간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주장.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어떤 통계를 들이대도 그 사람들은 주장을 거의 안 꺾어요. 일종의 믿음의 체계예요. 사실 보시면. 믿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통계를 갖고 뭐 몇 년도에 똑같은 단일한 아파트가 얼마였고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에서야 분당의 경우에 10년 전 정고점을 그때 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명목 가격도 안 오른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완전히 삭제하죠. 그 통계도 보지 않죠. 부동산에 한번 미쳐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이성적 열광이 이제 정말 지배하는 시장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 이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집 살 사람 많고 현금 부자들 많다. 사실은 이제 이상무 이전에도 이런 논리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되게 강력한 논리는 뭐예요? 한국의 부동산이 왜 안 떨어질 거냐? 돈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유일 수요가 되잖아요. 그 돈이 뭐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통계가 잡히는데 돈이 별로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경제의 몫을 되게 크게 잡아요. 지하경제의 포션이 한국 경제도 생각보다 엄청 크다. 그래서 이 현금 부자들이 계속 집을 산다라는 주장. 이 논리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하경제의 현금, 숨겨진 현금들이, 비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안 꺾어진다라는 주장의 새로운 버전이 주로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종사하는 상위소득 20%로 이제 그 주체가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 이 논리 자체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도 있고, 살려는 의지도 있고, 그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인 거예요. 이제 이상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현상을 다 수급으로 다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환원주의적 설명이에요. 상당히 환원주의적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7월에 부동산 가격, 7월 이후에 급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 상승론자들조차도 이거 박원순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다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부정해요. 읽어보시면. 왜? 실수요가 훨씬 강력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원순이 싱가포르가 산 발언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얘기되면 이 상승세가 심리적인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박원순 얘기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실제 존재하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광범위한 수요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주장 기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이런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상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트렌드가 사실 이제 저도 부동산 투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위장전입도 많이 해봤어요. 투기의 기본은 위장전이고 양도세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위장전입이 불법이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과거엔 위장전입이랑 주민등록법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위장전입이 합법적인 탈세 회피가 편법이었지 탈법은 아니 불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당 위장 그리고 이제 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정서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시장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부동산 지금도 이제 어디 언론에 부동산 기사가 나오면 부동산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인터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학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시죠?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얼굴을 비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브로커 하다가 언론에 어떻게 줄대가지고 얼굴 비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되게 이상했던 현상이 한국 사람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프 보고 차트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산의 80%가 걸려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아까 얘기했던 뭐 미신 같은 얘기, 뭐 소문 이런 데 대부분 의존해서 부동산 자산을 운용해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었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경제학적 베이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한 굴러먹다가 말빨 좋고 뭐 어떻게 끝났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학문적 베이스를 가지고 또 좀 그 과학적인 어떤 기법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그게 특집 기사로 어디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로 여의도 학파 이런 말도 어느 신문에서 만들었던데 보셨죠? 네. 여의도 누가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금융 쪽에 종사하던 애널리스트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산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원래 하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소속이 부동산 회사이거나 부동산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부동산 업을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이 사람들이 훨씬 신빙성을 얻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카페들 같은 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야고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이제 도구로 대부분 주식 투자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사용해요. 차트 보는 것도 똑같이 적용시켜요. 저는 그것도 왜 똑같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산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차트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뭐 보는 사람도 많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게 두드러지고 그 중에 이제 정점이 이상우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봐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어서 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이 같은 의미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제 그 자산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이 된 거지. 부동산이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물론 부동산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을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난 20년 이상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화의 여러 가지 결론 중에 귀결 중에 하나다. 완성된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 아주 이제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심한 이 투기적인
그 자산 시장의 상품 하나로 완전히 부동산이 자리를 잡게 된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특수한 재화였던 부동산이라는 것이 완전히 유동화돼서 금융화된 과정을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보여줬던 거잖아요. 이제 모기지와 여러 가지 채권들의 베이스를 둔 그 또 다른 파생 상품들, 이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땅이나 집이라는 거는 실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수치로 기화되는, 뭐 이베프레이트 되는, 그걸 아주 잘 보여준 게 서프라임 모기지였던 건데,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거의 그때의 미국의 사람들이 일반적 의식과 비슷해졌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명확하게 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의 산물이죠. 그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해석한다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맥락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의 그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뭐 약정 완화를 통해서 뿌려진 그 많은 돈들이 자산 가격을 곳곳에서 폭등시켰던 흐름 속에 편입된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관된 흐름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시장에서 여러 변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제적인 경제의 변동 같은 것들이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동산, 특히 주택이 갖는 특수성이 사회적 인식 또는 제도 또 경제적 현상에서 인정받을 때와 그것이 갖는 특수성이 없어지고 다른 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때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적 지표의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 충격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상우는 그 수급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자. 수급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적으로 부동산 또는 이제 주택이라는 것도 금융자산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관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지난 4년간의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경제적 조건 또는 삶의 방식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동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 그 근본적인 입장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핏 아까 보유세 인상이 과연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내세울 만한 주장일까